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저희 중국 문화와 중국과 관련된 그 두 번째 수업, 영화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보고자 하는 요번 저희의 두 번째 수업으로 음, 현대 중국을 영화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목차는 보통 이제 1976년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이후에 덩샤오핑이 집권을 한 후에 개혁개방과 그리고 그 개혁개방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이론적인, 그 다음에 사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었던 흥묘, 백묘론, 그 다음에 선부론, 그리고 이 개혁개방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9년 천안문 사태까지 그리고 또 현대 중국인데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 지도자들과 그와 관련된 어떤 사회의 변천상을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런 현대 중국과 관련된 영화들을 소개를 하고 또 요새 이런 코로나와 관련돼서 중국 영화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혁 개방은요. 중국어로 깔거 개혁, 그다음에 개방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1978년, 즉 76년에 모택동이 사망하고 나서 77년의 혼란 상황을 좀 정리하고 나서 78년 12월 18일 에서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1차 삼중전회에서 통과가 된, 즉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한다는 정책이죠. 즉, 그 추진 배경은 문화대혁명 이후 대내 혼란으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 즉 괴멸이 됐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공산당이 집권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 두 가지 면에서 더 계획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정치 면에서는 대내 개혁,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개방을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개혁 개방은 그 이제까지 마르크스주의의 원래의 사회주의 경제보다는 실사구시, 어떤 실질적인 일을 어,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한다라는 실사구시의 사상 노선을 살려서 당의 정책 방향을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의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주의도 어떤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현대화로 나아가자라고 변경할 것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인 계획경제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경제에서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광동성에 있는 션전에 1980년, 즉 그래서 션전이 이 경제특구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쭈하이, 홍콩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샨토라는 곳, 그 다음에 부지엔, 그래서 이런 경제 특구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여기서 나왔다시피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제 특구는 어, 이 연안 지역에 그 다음에 화교나 혹은 어, 그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지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특수 정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을 이렇게 한 두 페이지 정도로 서머리를 하게 되면 성과와 한계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8년 중국의 GDP는 어떻다는 거죠? 14조 정도 달러 정도 되는 이미 세계 G2의 경제 강국이 되었죠. 그래서
제조업 경우에도 세계의 공장이 될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역시 상당한 진전을 이뤄서 1998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자유화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은 그 그죠?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부동산이 국가 소유였지만 이것도 역시 뭐 50년, 100년 이용권을 통해서 완전히 거래가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2007년에는 물권법이라는 관련 법령이 공포되어서 사유재산 제도도 이전의 그 사회주의 체제보다 훨씬 더 개방되고 그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형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즉 중국 특유의 경제 체제가 확립이 된 거죠.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이 개혁 개방과 함께 맞물려가는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하겠지만 국영기업의 개혁이나 부동산의 폭등이나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89년 6.4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폭등, 빈부격차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또 역대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도 이런 문제와 이런 성과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개혁 개방의 주요 내용은 여기 이렇게 덩쇼핑이 그 천안문 광장에선가요? 뭐 어디선가 이렇게 사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덩쇼핑은 그죠? 어, 중국 사람들은 이 덩쇼핑을 오뚜기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데 부동이라고 하죠. 네. 뭐냐면 맨날 저번 근대 중국과 관련된 그 수업을 봤을 때도 덩샤오핑이 처음에 공산당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었지만 중간에 노선 토전에 의해서 맨날 하방이나 이렇게 예전 같으면 유배 같은 그런 자천을 당하고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는 철저히 비판당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오뚝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또 오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작아요, 키가. 그래서 덩샤오핑은 중국의 그 경제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죠. 그래서 개혁 부분은 대내적인 개혁이죠. 그래서 농업 부분의 개혁과 국유기업,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국유기업이었죠. 그래서 국유기업들이 너무나 방만한 그런 재정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생산성도 아주 떨어졌었기 때문에 국유기업을 개혁을 하고 그리고 사유기업을 허용하는 그리고 개체화라는 건 뭐냐면 이 개체는 개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기업 혹은 사기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제 국가에서 일일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뭔가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다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당과 정치를 좀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정부의 그런 어떤 간섭을 좀 덜하게 하고 분권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즉 지방자치가 조금씩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방에 있어서는 이 아주 중국이 G2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G2가 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그런 그 성과를 얻었는데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진출 허용, 그리고 외자 도입, 그리고 경제 특구를 건설하는 그런 음, 성과를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체질을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사회주의 신봉자들이나 혹은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을 순수한 공산주의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민중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외적인 개방에 있어서 경제 특구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제 특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과 설비 그리고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데요.
즉 그 홍콩이 여기 있죠. 홍콩이. 그래서 홍콩은 그 당시에는 뭐죠? 1997년에 주권이 반환됐으니까 개혁개방 당시에는 영국령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홍콩은 어떤 동방의 진주라고 하면서 서구와 그다음에 아시아의 경제를 이어주는 그다음에 증권 시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동방의 진주로서 그런 어떤 가교 동서양의 무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홍콩의 그런 어떤 후광을 얻을 수 있는 이쪽 광저우나深圳 쪽으로 특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쭈하이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쭈하이도 다 홍콩 가까이 있는 그죠? 그다음에 샨토도 그렇고요. 그리고 샤먼은 이쪽이 대만에 가깝죠. 그래서 이 대만에 있는 이 복건성에 그러니까 원래 대만으로 그 국민당 정부가 퇴각을 할 때 이 fujian성 즉 복건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대만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먼을 개발을 하면서 대만의 자본이 유치될 때 장점을 생각을 해서 이 시아먼까지 그 경제 특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하이난다오는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주도도 제주 자치 특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이난다오도 어떤 관광에서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개방하기 위해서 대개방을 실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경제 특구는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수출입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화교 경제권과 근접한 지역. 그래서 어, 지금 얘기됐지만 이렇게 지우개를 좀 지우고요. 이렇게 이쪽 동부연안.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경제 발전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서 아주 경제가 발전되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뭘 만들었냐면 이쪽 동부연안에 비해서 낙후됐던 이쪽 내륙 지역, 서부연안에 뭐죠? 뭐 서부 대개발이라든가 혹은 1대1로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쪽 동북삼성이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북삼성 사람들은 되게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경제 특구를 통한 이런 대개방은 3단계로 진행됐어요. 즉 여기서도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샤먼, 샨토, 신전, 그 다음에 쭈하이 같이 점으로 하나씩 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쪽 동부 연안으로 올라가는 즉 뭐 항저우나 그다음에 상하이나 혹은 티엔진이나 혹은 다리엔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선으로 연결됐다가 이쪽 벨트가 다 경제가 아주 발전되는 면으로서까지의 그런 효과를 거뒀죠. 그리고 이쪽이 파급 효과가 나가면서 면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성과를 얻었다면 그런 당시에 그 공산주의나 어떤 순수한 마르크시즘을 순봉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 마찰이 있었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자본주의인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닌가라는 회의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덩샤오핑은 바로 흥묘백묘와 죄송합니다. 흥묘백묘와 선불원 즉 여러분들이 한자를 안다면 알겠지만 먼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그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 개방을 계속 줄기차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죠. 즉黑猫, 白猫, 抓老鼠就是好猫. 이거 잘못 썼어요. 쪼아라고 해서 잡다라는데,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는 거죠. 즉, 흑묘, 백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고, 그런 와중에 제일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일단 누구든 부자가 돼야지 그 낙수 효과, 파급 효과로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공산주의로 알려진 붉은 고양이는 쥐를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된 데가 있어야 그 부자가 된 파이를 나눠주니까 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가 되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롤 모델이 즉 1980년대에 아시아의 아 죄송 아시아의 네 그죠? 그러니까 네 마리 용이었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만, 한국이었죠. 그래서 그 롤모델이 한국이었고 동아시아에서 놀랄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 한국과 대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하면서 공산주의 실험을 한 이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1992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제 소개에서 그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석사 전공은 통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통역을 하고 있는데 92년부터 97년까지 즉 한국에서 IMF가 터질 때까지 중국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할 때 꼭 가야 되는 곳이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혹은 한국의 국책연구소들이었어요. 경제연구소.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주의, 유교적인 어떤 이런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미국과 어떤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997년에 IMF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런 취재 요청이 딱 사라졌어요. 왜냐? 한국같이 그렇게 버블 경제로 가다가는 97년 같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즉 IMF가 된다라고 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롤모델은 1980년부터 97년까지의 그런 어떤 경제 개발에서 얻었던 그런 성과만 보는 거지 그 거품 경제가 있고 나서부터 한국이 97년, 2007년 이런 위기를 겪을 때 한국 경제는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반면교사의 학습 효과가 있죠. 그다음 자 그래서 다시 이 개혁 개방을 얘기했던 邓小平우리나라 그 한자로는 등소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근데 간제차로는 그죠? 등자죠. 그래서 등소평이라고 부르고 요새는 덩쇼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97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천성 출생이고 그리고 보기 드물게 그 당시에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죠. 그래서 마오쩌둥에 이어서 제2세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창당한 것이 아니라 그 창당 그 준비하던 그 창립 그 공신들 회원 중에는 이 진독수가 그 전두시우가 그 공산당을 창당하면서 마오쩌둥도 있었고 邓小平도 있었죠. 그리고 그 대장정 때부터 그 마오쩌둥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죠. 그리고 또 항일 전쟁에도 참전하고 국공내전에서도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 안에서의 지분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때 큰 위기를 얻었죠. 즉 덩서평은 아무래도 수정주의자고 그다음에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은 뭐였죠? 외국의 어떤 외세의 문화나 이런 자본주의와 관련된 거는 다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덩시어핑도 비판을 하고 낙향 그 뭐죠? 자천을 당해서 아주 힘든 생활을 했었어요. 심지어 덩시어핑의 큰아들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게 잡혀가지고 이 높은 건물에서 그러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추락을 해서 죽지는 않고 하반신 불구가 돼서 평생을 중국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 살았죠. 그래서 가족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혁명 때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후로 계속 위기를 극복하고 참아내서 아까도 썼지만 오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타임지에 이 두 개의 사진을 썼냐면요. 이거는 그죠? Man of the Year, 그러니까 이 해의 인물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 TNG, HSIO, PING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요새 그 한어 병음 방언을 배우면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덩小平 그죠? 여러분들 아마 중국어 1학기나 한 2학기 정도 했을 텐데 자, 여기서는 이거는 웨이드식입니다. 왜냐면 서양의 중국어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핑인 병음 방안, 즉 중화인민共和国의 병음 방안과 틀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화교사회나 영어권사회에서는 이 웨이드식이 훨씬 더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G2가 됐기 때문에 표기 방식도 다 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병음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해의 인물로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타임지 앞면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아직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언론이 차이나 friend or foe 그러니까는 친구이냐 적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죠? 어, 어, 텅샤오핑 이렇게 돼서 웨이드식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초 석세서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서양 언론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어, 인식을 하는가를 잘 볼 수 있죠. 똑같은 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서는 적인가 친구인가 적인가 이런 말을 했고 여기서는 그죠? 이해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덩샤오핑이 1997년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개혁개방의 가장 큰 공로자이기도 하고 지금의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혁혁한 공을 세웠죠. 하지만 씻지 못할 89년에 천안문 사태를 발발시킵니다. 즉 중국 대륙 본토에 그런 민주화 요구를 무참히 짓밟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죠? 진압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혁 개방의 공은 아주 크지만 한계, 그리고 과오도 아주 크죠. 이 과오 중에 가장 크게 폭발된 사건이 바로 천안문 사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안문 사태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개혁개방으로 어떤 시장 경제가 많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가격 같은 것들을 시장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죠. 그리고 정부가 관여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손을 떼니까 수요 공급의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83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1%에서 2%였고 그 다음에 83년에서 86년 즉 개혁개방이 시작될 때는 5.8%였어요. 그런데 심지어 88년에는 18%가 올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고기는요. 우리는 선생님 고기 사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고기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고기라 그러면 소고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입니다. 그만큼 돼지고기가 맛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가 자신들의 주식이에요. 돼지고기, 쌀, 밀, 이 정도가 주식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식량 부분에서 자신들의 주식인 그런 자재가 30에서 60%나 물가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다시피 막 물건을 사려면 이렇게 돈을 줘도 막 아주 이 파는 사람은 거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줄 쓴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그쪽 약간 그런 게 남아있지만 이 파는 사람들이 판매자들이 되게 거만해요. 특히 슈퍼를 가보면
요새는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큰 돈을 주고 거스름을 받으면 이 캐셔들이 돈을 직접 저희 손에 주지 않고 바닥에 던져요. 그러니까 그 물건 바닥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니 이 사람들 서비스가 왜 이래? 태도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바로 계획 경제, 즉 사회주의 경제와 이런 어떤 그 수요 공급이 불균형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그 고착화된 그런 습성이에요. 즉 물건은 적고 사람은 많으니까 언제나 파는 사람이 갑이었어요.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섰어야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파는 사람이 친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거스름돈을 던져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요새는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중국에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뭐 물류센터나 저기 뭐 쇼핑몰 가보면 인터넷 쇼핑몰 말고도 쇼핑몰 가보면 손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불론을 얘기하면서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면 그 낙수 효과, 그 다음에 혹은 파급 효과로 다른 사람도 부자가 될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개혁 개방에 대한 혜택들이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즉 권력층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시장에 매점 매석을 하는 거죠. 비싸게 매도하고, 즉 물류를 농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건설이나 이런 인프라를 건설할 때 대형 건설, 뭐 아파트를 만든다, 도로를 만든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인허가와 관련된 간부들이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우리도 맨날 낙수 효과라든가 뭐 삼성 같은 그 큰 기업이 아주 발전을 해야 우리도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지 않느냐라고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삼성이 부자라서 여러분들 부자인가요? 그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개혁 개방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떤 그 77년 문화대혁명 이후로 89년까지 또 한 십몇 년이 지났지만 어떤 정치 태도 자체가 아주 폐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불만이 정치인들에게 뭔가 민의가 반영이 되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빈곤층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 즉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뭐 국가가 뭔가를 보장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개혁 개방이 되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이 그 사회 계층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즉 물가 상승이 되면서 이런 보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빈곤층이 오히려 급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개혁 개방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계층이 양산되죠. 여기서도 보면 농민인 할머니가 자신의 땅이 그 개발에 의해서 그 수용이 됐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재난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은 이렇게 철거를 당해야 되고 농민들은 니우펑, 그러니까는 소우리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재난이다, 재난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서 내 땅을 돌려줘, 환워 이렇게 하면서 시위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불만이 가속화돼 가고 있었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경쟁 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뭐 어느 누가 하나도 그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기회가 되는 자, 돈이 있는 자, 혹은 아이디어가 있는 자는 부자가 되라. 그 외에는 우열 경쟁에서 도태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회주의 성격이 혜택이 줄어들고 의료보험, 퇴직연금, 평생직장, 배급제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들이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자신들이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는 여러 계층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런 사회적인 불만이 그럼 어떤 계기로 촉발되었느냐? 어, 89년 4월 15일에 총서기를 역임했던 후야오방이 사망을 하면서 이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은 좀 더 민중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공산당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배척이 되고 난 후 거의 집에서 감금되다시피 하고 살다가 몇 년 후에 사망하자 그 사람, 후야오빵을 기리는 추모식이 각지에 열리면서 이 모임에서, 추모식에서 정치 민주화의 시위 양상으로 진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야오빵이라는 인물은 청렴하고 인자한 관리로 국민들이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현 정치권의 관리들은 부패하고 보수적인 걸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 후야오빵이 거의 그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망을 하게 되자 대중들은 이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정심이 뭐죠? 불만으로 표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가이스 더 부스, 후가이스 더 찌우스러. 즉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민심들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야오빵은 여기 있죠, 중간에. 원래 개혁개방을 계속 유지할 그런 개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덩샤오핑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사상해방이라든가 언론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당내 민주화 좀 과감했죠. 그래서 보수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보니까 덩샤오핑은 자신이 지정한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서 보수파와 손을 잡고 87년에 실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추도하기 위해서 인민영웅비에 이 후야오빵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한 옆에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안문 사태 이후로서 후야오빵의 사망으로 촉발됐지만 시위의 주 목적은 사회 불만의 표출이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대학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고 지식인들은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완전 보장, 즉 사회주의에서 얘기했던 완전 보장이나 사회복지 제도를 보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물가 안정을 얘기를 하려고 그 자신들의 각계각층의 어떤 소소한 요구들을 얘기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공산당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이게 공산당의 두려움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안문 사태는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후야오빵이 실각된 지 몇 년 안 돼서 사망하자 이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하게 된 발단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추모객들이 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많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양오빵 사망 이후에 이런 어떤 간단한 그냥 어, 추모식이라는 일회성 시위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장기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26일부터 반공산당 동란, 즉 구테타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뭐죠? 시위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원래 누르려고 하면은 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스프링이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후야오빵의 후임자였던 짜오쯔양도 사실은 시민편을 들었어요. 이 짜오쯔양이죠, 이분이. 짜오쯔양도 시민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권 간의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공산당 당내에서도 자신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과정은 시위대의 옹견적이었던 짜오쯔양이 또 그 직책을 박탈당하고 오히려 강경파였던 리펑이 이제 부주석으로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금방 화면 있지만 이차오지양은 직접 이 시위대랑 함께 나와서 타협을 모색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타협을 요구를 했지만 당내에서 직책을 모두 박탈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짜오지양은 퇴출되고 강경파 리펑이
베이징 시내의 계엄령, 즉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폭도로 생각하고 군대를 투입하게 된 거죠. 이거 갑자기 어떤 기시감,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5.18 광주 사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20일 베이징 시내로 진입하다가 시위대와 베이징 시민에 의해서 고립되자 이 군대 첫 번째 이 군대 투입은 철수 실패해요. 그런데 6월 3일 새벽에 저는 목격자이신 제가 아는 조선족 여성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하도로 침투를 했대요. 그래서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시위대들이 그 광장에서 그 넓은 광장에서 다 자고 있는데 탱크는 밖에 외곽에서 들어오고 군인들은 지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갑차와 탱크 총격을 가해서 시위대가 무력으로 할산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그래서 천안문 사태가 무력으로 진압된 후 시위 주동자들의 검거가 이루어졌고 민간인 정부 측 통계로는 875명, 그 다음에 부상자 14,550명, 군인 사망자 56명, 부상자 7,525명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부 측 통계예요. 어, 영국의 언론에 의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1만 명 정도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천안문 사태. 여러분들 혹시 천안문 광장을 가봤다면 우리 광화문 광장도 넓지만 천안문 광장도 되게 넓죠. 여기 천안문 광장에 이제 이쪽 옆에가 뭐 인민대회당 그죠? 어, 이쪽 옆에가 뭐 저기 우리나라 국회에 의한 국회와 관련된 뭐 인민대회당, 그다음에 여기 마오쩌둥 기념관, 인민대회당, 그다음에 여기는 뭐 국기계양대. 아주 이 천안문 광장은 정치적인 곳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 마오쩌둥의 그 사진이 있고 뭐 사회주의 만세, 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이런 표가 언제나 붙어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그다음에 요 정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기 뭐죠? 천안문 광장의 막루죠. 이 뒤가 바로 뭐죠? 자금성이죠. 그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광화문이랑 그다음에 이 뒤가 경복궁인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 뭐죠? 중국의 이 네모난 사방형의 그런 그 구조를 딴 그런 궁궐 형태였기 때문에 똑같죠. 근데 이 자금성 뒤에는 우리는 이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자금성 뒤에는 어, 저 뭐죠? 주석의 관저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어대. 네, 조어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와대는 개방을 해놨지만 조어대 이쪽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금지, 금지, 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이 깃발들이 다 뭐냐면 자기 학교 소속이에요. 여기 조금 보이지만 북경 무슨 대학이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기업 무슨 아마 경영관리나 기업관리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죠. 슬라이드 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현재 슬라이드.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앉아서, 중국 공산당들과 이미 해방후가 대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그 정치적인 요구를 경청하고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시위를, 이거는 이제 후야오빵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저 1단계 시위 때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뭐 시민이나 대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런 그 풋풋한 여대생도 있었고, 네, 이렇게 뭐 여기 구호는 똑같아요. 뭐 구호는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엄벌하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누구를 죽이지 말자? 뭐야,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새벽에 탱크와 이런 그 장갑차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숨어 있게 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5.18이랑 뭐 이게 5.18 사진이라 그래도 믿겠죠. 하지만 여기 작으면서 여기 뭐죠? 천안문 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 북경이라는 게 보이죠. 이 보세요. 이렇게 이 덮여져 있는 이런 것들은 다들 피켓으로 시체를 싼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네, 사람들이 다치고 네, 이게 이제 혁명 기념비인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되고 특히 이 사진이 그, 그 중국의 그런 그 사실은 서양 언론에 중국 약간 서양 사회에서 이 중국 언론의 그 천안문 서양 사회나 언론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죠. 보통 이 사람을 탱크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사망을 했는지 실종 상태거든요. 근데 이 옷을 보면 아무래도 아마 대학생일 것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 대학생들은 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이렇게 노동자 농민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와이셔츠랑 이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정장 바지, 기지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탱크 앞에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서 있는 대학생. 이 모습이 세계적인 언론을 타면서 모든 언론들이 중국의 그런 이런 무력 진압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국도 자신들이 어떤 이런 만행을 숨기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이 사진이 가장 기록적인, 가장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국인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이때 뭐 아까 자료 화면에도 봤지만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각 학교에 교수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왜냐면 아까도 그 사진에서 봤듯이 그 소속 깃발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죽은 시체들을 그 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 교수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학생들 시체가 많으니까 그거를 신원을 확인하고 데려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여 교수님은 지금은 한 65세 정도 됐는데요. 89년이니까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30년 전이라고 하면, 35살에 여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천안문에 가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시체를 보고 확인을 해서 그 시체를 싸서 트럭으로 운구를 해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80년대, 80년, 그리고 중국의 89년. 거의 정말 데자뷰 현상이 있죠. 가슴 아픈 그런 현대의 역사인데 이 한국의 5.18과 중국의 천안문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택시 운전사를 상영 금지했고 사실은 우리는 5.18 지금 요번에 4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역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 어떤 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천안문 사태는 아직도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검색 엔진에서 이 검색을 할 때는 접속이 불가해요. X가 돼요. 그리고 이 천안문 사태는 보통 육사 사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월 4일, 즉, 그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4일까지 진압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중국 사람들도 검색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5월 35일. 왜냐면 5월 31일 더하기 4일. 아니면 로마 숫자로 6, 그 다음에 4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8의 2승이 8864. 그죠? 8864니까 64 등으로 은어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로그에는 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음,
서브인이 차단되면 안 되죠. 네, 뉴스문, 네, 민주화 운동. 네, 그래서 탱크맨 이거 사진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참한 사진들, 네, 뭐 우리나라 5.18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막 지리학과, 그 다음에 방송학과, 북경어원대학교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천안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섰다라는 기밀 문서가 해제됐다라는 거, 예, 제가 아까 말한 거는 맞았네요. 그래서 이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그 외국 기자나 혹은 시민분들이 찍은 영상들이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천안문 사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리펑이 아까 진압을 위해서 89년부터 그 중국 공산당의 그 부주석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1997년 덩샤오핑이 사망하면서 제3세대 지도자인 짱저민이 국가 주석이 됩니다. 이 짱저민은 말 그대로 어떤 테크노크라트, 즉 엔지니어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출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2세대, 즉 1세대의 중국 공산당의 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둥, 그 다음에 개혁개방을 이뤘던 이 2세대의 2세대의 덩샤오핑, 그 다음에 3세대의 짠저민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짠저민이 집권을 할 때 국가 주석 선출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에서 좀 더 개방은 대외적인 개방은 더 된 거죠. 즉 주식시장과 코카콜라, 그 다음에 NBA 농구 있잖아요. 중국도 NBA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개방, 그 다음에 한국과의 수교도 이때 이루어졌죠. 노태우 대통령과. 그리고 이 89년에 그런 그 천안문 사태와 그 민중들의 불만을 이제는 좀 삭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중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어, 삭, 어, 누그러뜨려야 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문화 진보, 민생에 기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민주화는 이 짠자민과 그 다음에 그 부주석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강경파였던 리펑이었기 때문에 민주화는 더 이상 싹을 틔울 수가 없었어요. 즉, 금방도 얘기했지만 6월 4일을 535로 얘기하듯이 천안문 사건은 언급이 불어대고 그 다음에 어떤 민, 민중, 그 다음에 시위, 그 다음에 뭐 민주화, 이런 말들의 논의는 완전히 반공산당으로 짓밟힌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짱자미는 오히려 이 법륜공, 빠룬공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도 뭐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법륜공 이러면서 아마 탑골공원 거기에 많은데요. 사실은 이 법륜공은 그냥 불교와 이렇게 믹스된 종교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무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 있는 것도 중국 정부는 아주 싫어하죠. 근데 이 법륜공이라는 어떤 종교단체가 계속 중국 안에서 민주화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공산당들의 지도부를 자꾸 자극시켰죠. 그래서 그래서 장점이는 이 법륜공을 아주 탄압했어요. 근데 탄압을 할수록 대외적으로는 탄압을 받으니까 이 법륜공의 이미지가 민주화의 투사, 민주화의 헌신, 이렇게 돼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이 법륜공이 아주 세력이 커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오히려 반면에 이 중국 국민들은 장저민이 법륜공을 키웠다라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진압을 했으면서 그래서 이 장저민이 한국에 왔을 때도 법륜공 종교 단체 일원들이 장저민이 가는 곳마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었고 그걸 진압하지 않는 우리나라 보안이나 경찰이나 경호 시스템에 중국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모순이나 현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김영하의 산문집
여행의 이유라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왜 산문집 여행에 관련된 그 책을 읽었는데 왜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민주화가 완전히 싹이 잘리고 나서부터는 지식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말을 하거나 이럴 그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안분지족하고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영달만, 자신의 발전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모습이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즉, 김영하 씨도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민주화를 주장하는 어떤 운동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운동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하 씨가 운동권으로 있다가 뭐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자본주의로 완전히 되면서 도대체 저런 그 사회주의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가 89년 천안문 사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데라 김영하 씨는 친구랑 함께 북경대를 몰래 들어갔대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이 그 자신들이 그 이뤄내지 못한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고 기숙사에 갔는데 딱 갔더니 이 중국인에서 중국 청년들 중에서 지식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단에 있다는 북경대 학생들이 다 토플을 공부하고 있고 미국 지도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이러냐 했더니 아 나는 이제 꿈이 중국을 떠나는 일이다. 중국을 떠나서 나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삶을 살겠다. 즉 아메리칸 드림이죠. 당연히 중국의 척박한 현실을 이미 지식인들은 알 만큼 알았고 여기서 살면 자신의 어떤 자유나 인권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걸 89년에 그런 어떤 천안문 사태로 알았지만 어, 알고 오히려 미국행을 택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김영하 씨의 눈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불과했다. 그 어떤 지식인들의 허무주의가 오히려 반작용으로 미국을 더 좋아하게 된 그런 형태를 여행의 이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얘기했죠. 저는 좋아하는 것이 여행과 영화예요. 그래서 저 당연히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짠짜민의 후계가 된 후진타오는 지금 얘기하는 그니까 지금은 사실은 태자당은 시진핑이에요. 즉 시진핑은 공산당 고위 관리의 자제죠. 이 후진타오는 즉 똘똘해서 자기가 잘나서 공산청년단 즉 어렸을 때부터 그 뭐죠? 수월 교육이라고 하죠. 잘하는 친구들은 엘리트 코스로 바로바로 발굴하는 게 중국의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산 청년단, 즉 공청당에 들어가서 간부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후진타오죠. 그리고 후진타오는 그 사회적인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화사회, 화해사회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때 중국이 이렇게 생겼다면 개혁개방으로 인해서 이쪽 동부연합만 발전했던 거를 그런 불만을 이쪽으로 파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쪽을 중심으로 어, 내륙을 표현한 그 중국 전역으로 여기죠. 동부 지역의 어떤 중심으로 고소성장의 과실을 내륙을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게 이 화해사회고 그 당시에 이게 서부 대개발이 추진됐죠. 그래서 계층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서 우리도 정말 중산층이 많은 그 사회를 만들자. 경제적으로 탄탄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 즉 보통 그걸 뭐라 그러면은 온포에서 소강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온포는 뭐냐면 따숩게 배불리 먹는 거를 온포라고 해요. 원바오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떤 그래도 집에 쌀 서말이라도 있는 그런 집으로, 즉 중산층이 되는 거를 그래서 온포라는 그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따숩게 먹는 거 그런 개혁 개방의 80년대, 90년대를 떠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면 소강 사회, 즉 중산층 사회와 그 다음에 어떤 화해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식인들이 조화는 무슨 조화? 그냥 조화되었다라고 해요. 조화를 강요당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보기 때문에 장저민이 이제 물러나고 아마 후진타오가 주석이 됐었던 그 당시의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선생님이 너무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중국 근대 사회 얘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의 영화는 아무래도 이 말은 여러분들 이 글자 알죠? 앞전자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다. 즉 미래지향적인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긴 뭐죠? 돈을 보다. 이 향자는 무슨 남향, 동향 이러는 것 같이 그쪽으로 쏠리는 뜻이에요. 즉 미래지향 그러니까 앞을 향하다는 미래지향적인 이겠죠. 그런데 이건 뭐겠어요? 돈을 보다니까 배금주의죠. 황금 만능주의.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개방과 이런 또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파이를 나누고 조화를 이루자라는 어떤 사회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대 중국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돈을 본다. 그 다음에 황금 만능이다라는 말로 바꾸듯이 아주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나라가 돼갔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발음이 똑같아요. 쌍칭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말장난, 즉 해음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비슷하면 그거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게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죠. 왜 팔자를 좋아하죠? 이 팔은 중국어로는 빠예요. 그런데 돈을 벌다라고 하는 빠잘 할 때 빠가 FA 발음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서 8을 많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팔자가 많은 전화번호를 갖고 있거나 번호판을 갖고 있거나 차 번호판에 있거나 혹은 뭔가 8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 돈이 많아서 팔자를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가 된 중국에서의 영화는 그거를 반영하는 영화는 어떤 것이냐? 당연히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원픽으로 추천한 것은 태왕별이었죠. 그 태왕별이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홍콩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다시 실패하고 오히려 더 발전한 중국 본토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얘기한 것이 그 천밀밀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밀밀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노래甜蜜蜜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개방의 중국을 아주 잘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천밀밀이라는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분들한테서 그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 떵리쥔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떵은 금방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떵小핑의 떵과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잠깐만요. 네. 이 邓小平의 邓과 같아요. 아까 邓小平.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낮에는 등소평의 그 정치 철학을 듣고 밤에는 등려군의 노래를 듣는다. 그래서 밤낮 모두 등씨에 의해서 좌우지우지되는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등려군의 노래는 밤에밖에 들을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등려군은 대만 가수였고 아버지 자체가 국민당 정부의 군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중국 본토와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냉전 시대 때 남한의 뭐 국군의 장군의 딸인데 중국에서 아까 북한에서 노래가 유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에는 몰래 떵리진의 노래를 듣고 낮에는 떵샤오핑의 쥐찜에 따라서 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떡리지는 되게 그 많은 스캔들도 있었고 특히 성룡이랑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인가 거기서 떡리진과 성룡에 대한 사랑 얘기를 보도를 하기도 했었었어요. 그리고 그 성룡과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되게 시리하면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한 열 몇 살에 우리나라 이미자 씨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국민 가수 중에서도 독보적이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이 중국, 그러니까 홍콩, 대만, 중국 본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 그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정치적으로 통합을 못하고 있지만 이 떡리지는 하나의 중국을 만들었던 그런 유일무이한 사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밀밀 한번 잠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조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随着秋风，在春风里，在那 1997년 3월이었습니다. 홍콩 누아르 영화가 서서히 저물어가던 그 시절 한편의 홍콩 멜로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바로 진가신 감독의 천밀밀이었죠. 그해 초 제대 후 복학을 했던 전 이 영화를 그해 가을 밤늦은 시각 하숙집에서 비디오로 혼자 보게 됐답니다. 보고 난 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감동과 여운에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막 깨웠다가 욕을 들어먹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천밀밀은 전설로 남을 홍콩 멜로 영화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몇 년 후 전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정말 놀랍고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두 번째로 보는 천밀밀이 멜로 영화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멜로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정치적인 영화였던 거예요. 저처럼 과거에 이 영화를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영화가 왜 정치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됐답니다. 그럼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13번째 상영작으로 진가신 감독의 천밀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로 돌아 네, 이 영화는 앞과 뒤가 함께 이어지는 윌리엄에게 수백 본격적으로 그런 집착하는 모습을 영화예요. 통해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도 솔직히 마음 깊은 떡리진으로 통해서 곳에서는 처음 만났는데 느낀 그대로 마지막에 그렇게 천밀밀을 고생을 하고 러브스토리로 기억하고 나서도 싶답니다. 떡리진을 통해서 왜냐고요? 만나요. 정치보다는 사랑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밀밀이라는 노래 그리고 이 둘의 연기가 정치적인 그것과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분 보면 이게 1996년 영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어,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혹시 숙제로 천민밀과 그 다음에 패왕별이 다 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국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천밀밀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런 천밀밀이 한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 자체의 그런 어떤 배금주의 비록 미래지향적으로 보자고 구호가 나왔지만 알고 보면 다 돈만 밝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돈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떤 경제관념에 대한 생각이 저는 한국과 중국이 참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돈에 대하면 지금도 사실은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돈은 사람보다는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체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보통 속담에 저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혹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국의 돈에 대한 속담은 뭐냐면, 유전, 돈이 있으면 능력자의 능이죠. 사는 사역이에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이거 뭐죠? 귀신이에요. 트윙오는 맷돌질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는 믹서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다 맷돌질했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돈이 있으면 귀신도 맷돌질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뼛속 깊이 돈이면 다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중국의 그 비록 그 중국 본토에서는 상영 금지가 됐지만 아주 19금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로스트 인 베이징 이렇게 써보면 19금으로 여러분들 성인 인증을 해야 할 정도로 수위가 높은 영화예요. 즉 여러분 혹시 알죠? 작년에 판빙빙 뉴스에 많이 났었죠. 갑자기 사라졌다고. 국민 여배우인데. 알고 보니까 한 달 있다가 너무 여론이 들끓으니까 제가 탈세를 해서 앞으로 탈세를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반성 동영상을 내고 나서 또 지금 사라졌어요. 이 판빙빙. 즉, 이 판빙빙이 신인일 때 정말 말 그대로 멋모르고 찍은 영화인데 너무 적나라하게 찍은 거예요. 즉, 이 판빙빙이 그 시골의 가난한 여자인데 도시에 와서는 할 게 없으니까 남편은 뭐죠? 유리창 닦기를 하고 이 판빙빙은 안마사를 해요. 중국은 마사지 샵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뭐 강간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와 지금의 중국 혹은 그 당시 2000년대부터 막 돈이 넘쳐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천민 자본주의와 그에 비해서 너무너무 못 사는 하층민들의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진짜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봤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힘든 영화를 보면 한 며칠은 트라우마에 쌓이면서 괴로워해요. 저는 영화인데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영상, 메이킹 영상이나 홍보 영상만 봤는데 그래서 워낙에 수위가 높아서 판빙빙이 지울 수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각오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빙고어라는 로스트 인 베이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주성치라는 그 희극 배우가 있어요. 원래 이제 배우였다가 자꾸 이렇게 자신의 영역의 필모그래피를 넓혀갖고 감독이 됐거든요. 근데 이 미이너라는 그런 그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이 미이너라는 코미디 영화의 이름, 이거 코미디 영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의 그 주제는 뭐냐면 이 돈 많은 그 기업이 아주 청정 지역을, 즉 심지어 인어가 사는 그런 청정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미디죠. 예,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인어들이 이거를 이거 막기 위해서 인어를 가지고 미인계를 써요. 그래서 코미디를 만드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미인 2가 나왔어요. 미인어 2가. 그래서 영화 대 영화 여기 이거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그 희극지왕이라고 하는 주성치. 즉 예전에는 무협의 그런 어떤 배우였다가 내가 점점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각배라고 하는 코미디를 돼지야. 돼지라는 말을 구사하는 들어본 사람은 무조건 이거 뭐죠? 끝까지 보시는 것을 광고네요. 추천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고3 때까지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자, 그래서 이 미이너라는 중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1위, 누적 관객 수 1억 명, 구성치표 코미디 잠깐만요. 억소리는 영화답게 시작부터 억소리는 낙찰 금액. 你白手起家混到今天，确实有你的本事，连填海批文都拿得到手。不说废话了，我们合作吧。 동업하자고 했지 동침하자고는 안 했다. 刘先生， 누가 주성치 영화 아니랄 거야 등장하자마자 비주얼 쇼. 애들이 인어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어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너무 웃겨요. 여러분들 심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잠깐 볼까요? 哎，各位目标人物，跟他出战斗，把
인원들이 杀死 남녀노소 杀了没 있죠. 下来，就是这么简单。你只管有炮火跑出来，我都进了，这有吧？ 이렇게 지느러미와 무난하게 안 맞아서 알코올 계획을 일부제를 실행하고 있을 것이 하지만 걱정되는 가운데 원하는 기다리던 해독할 듯이 수 없다는 걸려온 전화. 거죠. 我10分钟之后了，经理。 와, 미인계가 통했나봐요. 이제 남은 건 유사장을 기도세 덕목에 암살하는 것뿐. 아 근데 왜 죽이려는 거예요? 이 서식지를 간척 사업으로 없애려고 하거든요. 공격 태세 완료. 들어와 들어와. 小姐，是老板让我来接你。 다녀와 다녀와 꼭 성공하고 와.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코미디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뒤에는 중국의 어떤 그 과도한 개발과 그 경제 논리로 사라지는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구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너무 웃겨요. 이 주성치의 영화들은.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유를 알 아, 이거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아깝지만 좀 더 있다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 유튜브 걸어놨으니까 재밌게 감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이 시진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청단, 즉 자신이 똑똑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산당에 발탁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수저죠. 아버지가 뭐 공산당의 고위 관료였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주요 인물이었다라든가 그런 아들을 태자당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정치를 한. 그래서 시진핑은 사실은 그 마오쩌둥 같이 되고 싶어 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008년 국가주석 임기 철폐 개헌으로 사실은 지금 종신 집권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지금 잠깐 자신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이거를 한번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보통 시황제라고 하죠. 마오주시 시황제. 그죠? 그러니까 진시황 같이 시황제, 시진핑이라고 해서. 그래서 세스벨리트, 즉 태자당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원료였던 아버지 시중신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친구가 중앙 무대에 시진핑이 자기 아들이 중앙 무대에 발탁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분발유의라는 그런 자신의 신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문화대혁명 때는 모든 지식인들이나 모든 책을 보는 거 금지됐잖아요. 접촉하는 게. 근데 몰래 아들을 아주 유명한 권위자들,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개인 과외까지 시켰대요. 역시 교육의 힘은 큽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죠. 그래서 봉건 왕조 시기에 중화가 중심이고 그 주위의 나라나 혹은 다른 국가들이 공물을 바치면서 서로서로 어떤 화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조공 질서를 통해서 어떤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도 다시 되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서 선출된 후에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그런 선언을 했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봤듯이 이 타임지에 이렇게 나온 거는 시진핑에게 마오쩌둥이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1인 독재와 개인 우상화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사회적인 자유화 수준이 급격히 하락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일체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 어떤 영상은 김용옥 선생님의 차이나는 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분발유의가 어떤 식으로 정책화되느냐, 부패척결이죠. 사실은 시진핑 자체도 그 가족의 부패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닌 양 하면서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난리죠. 그 다음에 그 반부패 정책이 사실 알고 보면 정적들의 숙청의 일환인 거예요. 예전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섞인 것 같이. 그리고 자신들의 훌륭한 조력군인 홍위병이 성장하자 또 그 홍위병을 시골로 보내서 힘을
뺀 것 같이. 시진핑도 이 부패 척결이라는 민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지만 사실은 정적들 숙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1로 요번에 코로나 때 아주 문제가 된, 즉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육상 실크로드와 예전에 그죠? 고대의 실크로드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가 그게 원벨트, 원로드는 거예요. 원로드는 실크로드, 그 다음에 해상로는 이따이, 즉 원벨트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13년 9월에서 10월까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친중국화 됐죠.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끝단에 있는 이탈리아까지 코로나가 창궐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자신의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면 뭐든지 되게 힘있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홍콩 사태, 최근에도 지금 홍콩 보안법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홍콩 사태, 작년에 그 범죄인 인도 협정 때문에 난리가 난 그런 홍콩 사태도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자신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 중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그냥 이 시진핑 자체가 혼자 오케이 하면 모든 그 정책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랑 좀 더 다른 어떤 그 국가 정책 결정 체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랑이라든가 그레이트 월 같은 영화 중에서는 국뽕 영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제 자료 아니래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중문화 읽기. 그래서 이 전랑이라는 이거 보세요. 이 화면. 예전에 그 람보 같지 않아요? 람보. 그래서 18시간 안에 전 세계를 구하라. 그래서 중국의 그냥 이영걸 이후에 견자단 이후에 그다지 유명한 무협 소설도 없으니까 무협 영화 배우도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오경이라는 무협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캡틴 아메리카를 한 프랭크 그릴로, 즉 외국 자본을 써서 국뽕 영화를 만든 거죠. 18시간에 전 세계를 구하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일개 그 무협 스타에서 국민 배우가 됐어요. 뭐 아시아 영화 흥행 역대 1위? 이거는 중국의 그 박스 오피스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뭐 아시아 영화 흥행 역대 1위면 한국에서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에서는 700명도 안 됐다는 거죠. 그죠? 700명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미인어나 그레이트 월 등에 이어서 중국 영화의 기대작이 한국에서 왜 외면을 받느냐? 이유는 그 중국에서는 거의 박스오피스 1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관객은 국뽕, 중국 만세, 조국 만세,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는 거죠. 액션도 화려하고 스킬이나 액션 편집, 촬영 다 할리우드 영화죠. 그 감독이 할리우드니까. 근데 한국 관객은 어떤 거부감 있죠? 국뽕 영화, 애국주의, 국가주의,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거부감을 가지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우리는 잘해라는 어떤 세계 전략에서도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 영화라면, 그죠? 어, 한국에서 우리같이 좀 영화에 대한 눈이 높은 한국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봐도 불편하지 않는 캐릭터, 이런 국뽕 말고 그런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영화는 최대의 어떤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자체가 검열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중국 검열의 문제를 얘기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뭐 고전 작품, 궁중암투도 조심히 다뤄야 되고, 청춘물도 지나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나오면 안 되고요. 귀신도 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국뽕만을 의지하면은 중국은 자기 시장 안에서만 가능하고, 우리 기생충과 같이 어떤
국제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공감은 못 얻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이 걸기를 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지투로서의 세계 일원으로서 자신들이 영화나 문화 사업에서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려면 이런 국뽕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목할 만한 최근 중국 영화는요, 제가 다음 네 번째 중국 영화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